보는 그런 이제 과제인데요. 우선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베냐민이 주장하고 있는 미메시스에 비약하고 브레이트가 얘기하는 제스처 연극 또는 서사극하고는 서로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외면적으로 모순돼 보이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브레이트의 제스처 연극, 서사극을 기존에 알려진 거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베냐민의 미메시스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인데, 미메시스라고 하면 이게 소위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고전적인 개념이죠. 미메시스는 모방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술은 현실에 대한 가상적인 모방이다. 뭐 이런 정의죠. 예술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모방하는데 선별해서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인간 행위를 모방한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현대에 이르게 되면 이게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개념, 예술 19세기에 성립된 리얼리즘 개념으로 정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술은 현실의 재현당, 이런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다. 미메시스라고 하면. 근데 베냐민이 얘기하는 미메시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프로덕션이 아니다. 또는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니다. 현실에 대한. 그럼 뭐냐? 이거를 좀 신경과학적으로 좀 현대적으로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 베냐민에게서 미메시스는 어떤 대상의 기계적인 복제나 복사 혹은 재현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는 오히려 주체가 환경이나 대상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적 상호관계를 포착해내는 어떤 능력이다. 자연적 상호관계 또는 협응, 코레스폰던스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도 또 더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일례로 그는 미메시스가 미메시스의 대상에 대해 갖는 변증법적 관계를 앞쥐의 비유를 들어서 잉크가 앞쥐를 빨아들이듯이 미메시스의 과정을 통해 객체가 가진 마법적 힘이 주체로 전이된다고 본다. 또 그 과정은 객체가 주체에 의해서 변증법적으로 극복되는 역사적 과정이다. 자, 이것도 좀 쉽게 이해되지 않죠. 그 다음에 또한 인간이 주변 세계에 적응하도록 한 원초적이고 긍정적 능력으로서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이게 다 소멸되고 대신에 그 능력이 언어 능력으로 이전됐다. 또 다르게는 상대에 대해서 미메시스적으로 굴종하듯이 파고 들어가서 상대의 본질을 폭로하는 중국적 공손함이다. 또는 살았던 유사성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지금 이제 다각도로 그걸 미메시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또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언어 능력으로 이전되고 그러긴 했지만 결국 소멸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인간학적인 최상의 능력이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다. 가장 높은 능력이다.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베냐민의 인용을 좀 보면, 인간이 지닌 상위 기능들 가운데 미메시스 능력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기능은 없을 것이다.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 언어 이전의 읽기, 동물의 내장, 별들 또는 춤에서의 읽기다. 굉장히 신비로운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들이 이제 나중에 인간의 언어로 이제 이전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들은 그대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술사 같다는 얘기인데, 이걸 좀 마술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다가 최근에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를 보면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표현들이 있어요. 자코모 리졸라티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가
마취 상태의 원숭이의 행동 기론, 원숭이의 두뇌를 측정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자기가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건 자기가 움직일 때 그 뇌가 이 신체 근육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조율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관찰할 때 그럴 때도 신경생물학적 공면 현상이 뇌에서 나타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신경세포를 거울유전이라고 부르죠. 이제 거울유전의 발견 이후에 여러 후속 연구들은 원숭이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 그 똑같은 식의 거울유전을 갖고 있는데 분포의 밀도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고 계속 후속적인 발견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가장 중요한 뇌의 회로들에는 거울유전이 다 밀집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의 중요한 기능들은 거의 모두 거울유전과 연결되어 있는데 일례로 축두엽에 있는 상축 두고량은 시각 정보를 해독하고 해석하는 장치인데 운동을 담당하는 거울유전과 감각 혹은 감정을 담당하는 거울유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울유전들에게 또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따라서 움직인다. 시선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엄마가 예를 들면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엄마가 예를 들면 위로 이렇게 쳐다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시선이 가는 곳으로 눈이 따라간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공동주의 집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그 사실로부터 베냐민이 자연적 상호관계를 포착하는 능력이라고 불렀던 미메시스 능력이 뉴런에 장착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 뉴런에 의한 거울 반응은 독자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상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니까 원숭이도 주변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뉴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다른 원숭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경우에 그 시선과 행동을 보면서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상대가 없으면 거울 뉴런의 신경세포는 기능을 잃는다. 태어난 지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난 유아는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특정 인상을 즉각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입을 벌리면 아기도 입을 벌린다.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런 관찰을 통해 가지고 동물들의 그 상황을 봤더니 동물들의 경우에도 오리 같은 경우에 갓 태어난 오리를 데리고 갔다가 엄마한테서 분리시켜 놓고 사람이 그 오리한테 먹이를 주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리가 그 사람이 엄마인 줄 알고 그 엄마의 오리 행동을 똑같이 따라서 하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자기 엄마로 생각하고 줄줄이 쫓아다닌다. 이것도 다 거울 유전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메시스 자연을 따라한다, 모방한다, 흉내낸다. 그러니까 이게 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흉내를 낸다는 거죠. 이 따라하고 모방하고 흉내내는 이런 능력은 거울 뉴런 자체의 모든 동물, 포유류의 뉴런에 장착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지심리학자들의 경우는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0년대 와서 이제 부모가 아이하고 어떤 반응을 처음부터 상호작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그 전체 뉴런의 활성화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그러니까 이 거울 뉴런이 발견되기 전에도 이미 70년대부터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70년대 의료 시스템에는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알 텐데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그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그 산모가 아이로부터 분리돼서 산모가 샤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저 이상한 정말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그랬는데 그런 행동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연구가 시작이 되면서 70년대에 어떤 걸 했냐면 생후 12시간이 안 된 아이,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를 24시간 동안에 인큐베이터에다가 딱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부모하고 이제 그 만나게 해서 한 20분 정도만 접촉하고 나서 다시 그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부모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70년대까지
그 산부인과를 운영해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한 그룹하고 또 한 그룹은 태어나자마자 부모 엄마 품에 안겨주고 엄마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키웠어요. 이런 두 개의 그룹을 5년간 추적 관찰이라고 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평균 지능의 차이가 1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경 조건이 다 비슷한 중산층의 부모의 그 직업이라든지 뭐 여러 것들 유사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유전적 요소가 평균적으로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그런 두 개의 그룹을 두고 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런 브로펜브론노라고 하는 생태학,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교수인데 그 사람의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그냥 상호작용이라는 게 스킨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만 이제 결론이 났었는데 그 결과를 80년대부터 미국의 산부인과 운영 시스템이 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거울 이론이 결정타를 가한 거예요. 가해서 이제 상호작용은 거울 이론을 활성화시킵니다. 거울 이론은 뇌의 모든 퇴로의 중요한 부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 없이는 거울 이론 활성화가 안 되고 거울 이론 활성화가 안 되면 지능 전체가 이제 회로가 원활하게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이 왜 최상위 기능인가 하는 게 이제 인지 신경생리학을 통해서 발견된 셈인데, 이 베냐민의 얘기는 이제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 이 사람이 주장합니다. 진화 과정에서 숙성된 자연적 상관계의 복잡한 전체라는 지평론까지 확장되어 있다.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식은 춤에 근접해 있다. 장식은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학습 과정의 하나다. 춤을 해석할 때 그 춤이 지는 역동적인 측면, 또 우리가 갖고 움직이는 무기 또는 도구 또는 애니마들로의 에너지가 전이된다는 것,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 역동적 측면은 춤추는 사람의 미메시스적 태도와 덴드포적 관계에 있을 것이다. 장식은 미메시스 능력을 위한 전범이다. 이러한 추상은 감정이입을 위한 교도의 교본이다. 아우라의 경험과 점성술의 경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존재할까? 별들이 시선을 돌려주는 지상의 생물들이나 사물들이 있을까? 별들은 먼 곳에서 보내오는 그 시선 때문에 아우라의 그런 현상일까? 자, 우리는 결국 별들의 만남이 장식의 탄생에 관여했다는 가정, 장식은 별들의 시선을 붙박아준 것이라는 가정으로 이 순환을 종결되어도 될까? 이 연관에서 인간 안에 있는 미메시스 능력의 중심들에서 양극성이 생겨날 것이다. 그것은 눈에서 시작해서 입술에 이르는 전이 과정이다. 이때 이 과정은 신체 전체를 우회하여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신화의 극복 과정을 포함할 것이다. 역시 오리무중과 같은 얘기들인데요. 이 문장, 두 개 문장을 이제 추출해 보자. 인간에게서 가장 가까운 것에서 먼 것까지 이르는 그 배치됐던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추출해 보면 가장 멀리 있는 게 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우라의 경험, 그 다음에 장식, 춤추는 사람의 미메시스 태도와 능력, 눈에서 입술에 이르는 전이 과정, 우회로서의 신체 전체, 신화의 극복 과정. 자, 이 과정이 이렇게 쭉 연결된다는 건데, 이게 미메시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할 때 이것을 한쪽으로는 거울리로는 이제 뇌에서 작동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한데, 관찰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그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바깥에서 작동하는 것과 안에서 작동하는 것과의 관계를 좀 더 정밀하게 한번 살펴보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메커니즘인데, 신경과학자 로돌프 이나스에 의하면 뇌는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타고난 경제 원칙이 있다. 뇌는 우리 신체의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1350g, 인간 성인 뇌의 평균이 1350g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이 평균 성인이 60kg라고 한다면 1.3, 60대 1.3이죠. 그러면 신체의 뭐 2%도 안 돼요. 신체의 무게로 보면 2%도 안 되는데 에너지의 20%를 쓴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용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가열되기가 쉬워요. 뇌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원칙이 뇌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걸 듣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 이유가 바로 이 경제성 원칙이에요. 요점만 간단히 얘기해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걸 쭉 듣고 있으면 자기 뇌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해야 돼요. 그래서 화를 내는 당연히.
그러니까 남한테 길게 쓸데없이 돌려서 얘기하지 말라. 신경과학적 원칙이다. 그건 다른 상대방의 에너지를 갈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높은 진동수를 낮은 진동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세계에 복잡한 게 이렇게 뭐 다양한 게 많죠. 그냥 문화병 먼지도 있고 뭐 온갖 게 있는데 이것을 내부 기능 공간의 기하학으로 번역해버립니다. 이걸 추상화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상화시키는 외부에 있는 복잡한 거를 내부의 기능 공간, 내부의 기능적 관계들로 추상화시킨다. 이런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서 뇌는 개별 감각들을 하나의 집합체처럼 작용하게 하거나 한데 섞이게 해주는 기관이다. 이 집합체들을 단순화하는 패턴을 제공하고 판단과 예측을 위해 체계 안으로 재입력하되 지각 풍경의 일부가 되게 해줌으로써 신경계의 작동을 돕는다. 즉 뇌는 일종의 머릿속에 지각 풍경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뇌는 머릿속에서 영화를 찍는다. 단순화시킵니다. 영화를 찍을 때 우리가 영화를 뭐 360도 돌아가면서 다 찍나요? 중요한 장면만 찍죠. 중요한 추천한다.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서 스크리닝을 계속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한다. 예를 들면 새가 저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저기서 이만큼 떨어져서 저쪽에 나가 떨어져 있겠구나 예측하고 여기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서 새를 죽는다. 이게 이제 뇌의 경제적인 원칙이자 추상화의 원칙이다. 이렇기 때문에 전신의 맥락 안으로 자기 몸 전체의 콘텍스트, 내가 이제 눈으로 여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 눈에서 바라보고 있는 눈의 위치는 내 키와 관련되어 있는 공간적인 콘텍스트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허공에서 떠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몸의 신체 전체의 콘텍스트 안으로 운동을 집어넣는다는 운동. 내가 예를 들면 사자가 막 달리고 있어요. 옆에서 얼룩말이 막 뛰고 달리고 같이 나란히 달려요. 같이 나란히 달리면서 사자는 달리면서 이 자기의 그 거리, 자기가 점프를 해서 목덜미를 이거 잡아주는 속도와 거리를 다 계산한다. 이거를 우리처럼 수학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의 뉴런들이 근육세포하고 이것들이 속도를 맞추면서 계산을 해서 어느 순간 점핑을 하는. 근데 잘못하면 놓치죠. 점핑 잘못하면 놓쳐요. 놓치면 굶어야 돼요. 그럼 굶으면 죽어야 돼요.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 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자기의 전신의 맥락 속으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사이의 컨텍스트 속으로 달리는 운동 속도와 대상에 달리는 속도를 함께 계산해서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전신의 맥락으로 운동을 집어넣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떤 유형의 내부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전체로서의 자신을 묘사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나스에 의하면 바로 이와 같이 전체로서의 표상 이미지의 형성이 바로 추상이 시작되고 자아가 등장하는 원시적 초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의 추상으로서 내부 사건입니다. 내부 사건. 이것이 바로 운동 직전 상태의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주어진 감정에 의해서 대뇌 기저핵. 우리 뇌에는 전에 3분의 1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시산하고 변형계고 그다음에 신피질. 이 신피질과 변형계 사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대뇌 기저핵인데 이것은 운동을 억제하거나 또는 방출해주는 여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여기 손해가 있는데 손해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회로들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통과하면서 손해에다가 명령을 내요. 운동을 억제해라 또는 방출해라 이런 명령을 내는 게 되는 기자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FA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Fixed Active Pattern이라는 것인데 고정된 행위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 먹을 때 젓가락질하는 거 있죠. 젓가락질이 숙달되면은 의식 안 하죠. 그렇죠?
그냥 먹죠. 젓가락 손가락이 다 이렇게 들어가요. 5개 손가락.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은 잡았다 떨어져요. 잡았다 떨어져요. 젓가락질을 잘하게 된 건 뭐예요?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이게 자동화된 패턴이 된 거죠. 이걸 픽스드 액티브 패턴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훈련이 딱 되면 그 다음에는 계산 안 하고 자동으로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초짜는 일일이 다 연습을 해요. 일일이 일어나는 것부터 애들 보면은 서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훈련하는 거 있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죠. 근데 이제 숙달이 되면 그냥 그대로 108배 같은 거 자동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FAP라고 하는데 FAP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다. 즉 뇌의 에너지를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FAP인데 자, 걔가 으르렁거린다 라고 하는 건 FAP가 풀려난 거예요. 억제되지 않고. 그러니까 걔가 으르렁거리는 건 언제죠? 이 쫓겨나다가 막 사람한테 몰리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몰렸을 때 싹 돌아서면서 으르렁거려요. 근데 그 전에는 먼저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보통. 먼저 으르렁거리면 이제 돌멩이가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FAP인데 그걸 딱 보면은 나는 그 개가 나를 공격할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나를 공격할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위협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상호작용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미메시스 능력의 전범으로서 장식이란 외부 세계의 성질을 기하고 내부 공간의 기하학으로 단순화하는 감각질의 추상적 패턴화 능력. 여기다가 장식하죠.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장식하죠. 이거는 일종의 아까 얘기했던 외부 세계의 공간을 내부로 가져오는 그런 과정과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이런 추상 자체가 내부 사건인 감정이기 때문에 장식적 추상이 감정이입의 교본이 된다. 그래서 이제 풀잎이라든지 또는 해, 달 이런 거를 추상한 문양을 여기다 이렇게 달면서 자기가 주변 세계하고 감정이입을 한다는 거예요. 장식을 통해서. 그렇다면 장식은 별들의 시선을 붙박아두는 것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입이란 추상은 진화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이나스는 악어가 이빨을 드러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악어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다음 같은 답을 내놓는다. 동물은 자신의 운동 결과를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유일한 길이 모방이라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이 이빨을 드러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화가 나서 공격할 태세일 때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이빨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빨을 드러낸 것은 제가 화가 나서 나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라고 추론한다는 거죠. 모방이란 다른 동물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운동 행동을 복제하려는 시도를 말하며 이러한 이해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패턴은 이제 문제는 이건 단순히 한 동물의 일반화된 행동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컨텍스트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잡은 악어를 아마존강에 집어넣으면 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일강에서 친숙했던 컨텍스트가 아마존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 세계를 일치할 수 있는 훈련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FAP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밥 먹을 때 젓가락질하는 거고 뭐 할 때 뭐 하는 이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익숙해진 행동인데 그 상황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행동이 의미가 없게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악어는 주변의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즉 외부와 내부의 일치를 추구하는 추상을 뺏긴 것이다. 그 다른 예로는 최근에 마이크로칩으로 인공 꿀벌을 만들었는데 그 인공 꿀벌이 춤을 추고 다른 진짜 꿀벌들과 의사소통을 해요. 그리고 다 함께 먹이를 찾아 전속력으로 날아가요. 이것은 진짜 꿀벌일 필요가 없고 단순히 역동적인 4차원의 기하학적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얘가 그렇게 외적으로 기하학적 패턴을 움직이면 다른 꿀벌들이 그래도 꿀벌로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움직여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장식과 춤은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일치시키는 감정이입을 위한 추상적 패턴을 만드는 행위다.
이때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거리는 베냐민이 강조했듯이 인간의 경우는 매우 긴 거리까지 확대된다. 이 소통의 거리가. 그 과정에서 별들과 시선을 주고받는 생명들과 사물들이 모두 그 거리 안에 포함이 되고 인간은 별들로까지 확장된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일치시키는 추상적 패턴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해서 라스코 벽화의 동물 같은 것들이 탄생하고 그게 다시 글로 쓰여지면서 신화로 발전하고 그래서 우주 전체의 거리까지 확장돼서 거기에 신들이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는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외부와 내부를 일치시키는 감정이입과 추상 패턴이 점점 발달하면 거리가 점점 늘어나서 우주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 별들이 있다. 자, 이럴 경우에 감각의 95%를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는 인간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시각적 모방과 청각적 모방이 중요합니다. 이나스는 시각적 모방이 동물에게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넙치 있죠, 넙치. 바다 밑에 바닥에 깔려 사는 넙치. 넙치는 다른 동물에게 바다 밑바닥처럼 모습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자신의 피부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숨는 거죠. 위장을 하는데 카멜레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위장을 하는데 넙치를 체스판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 무늬를 베낍니다. 넙치가. 기가 막힙니다. 체스판의 무늬를 그대로 베껴요. 조금 지나면 체스판은 여기서 떨어져 가고 그냥 체스판으로 가요. 똑같이. 그 어긋나게도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어긋나게 체스판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데 요거를 그대로 위치시켜.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위치를 잘못시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방 걸리죠,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도 똑같이 일치시켜버려요. 이게 컨텍스트를 그대로 내부로 추상화시킨다. 컨텍스트를. 외부의 컨텍스트를 내 몸, 이 세포 전체잖아요. 이게 단순히 뇌가 아니에요. 뇌에서부터 세포 전체가 한꺼번에 협응을 해서 똑같이 자기를 그 컨텍스트 내 속으로 기입시킨다. 인스크립션 시켜요. 자, 그러니까 미메시스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미메시스. 이거는 단순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니다. 또 운율적 모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성 FAP 소리를 내는 거. 새들이 울부짖는 거. 이 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소리를 따라해요. 따라하면서 소통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소리를 낸다와 같이 카피하는 방법이 있고 시각적 패턴 안으로 익스트라폴레이션 외삽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약간 외삽의 미묘한 차이들을 구별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인간은 대뇌피질이 발달하면서 눈과 손의 협응에 의해서 섬세한 신체 운동을 점점 더 미메시스하는 능력이 더 다양하고 풍부하고 세밀해졌다라고 상정할 수가 있다. 근데 베냐민이 왜 이것을 양극성이 여기서 발달한다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나스의 도움으로 감정적 추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메시스 능력의 양극성이 왜 신체 전체를 우회로를 거치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미메시스 능력의 핵심은 이나스에 의하면 운동 감각적으로 동물을 그 자신에게 하나의 전체로 비춰주며 외부 세계의 맥락 안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자아를 추상하는 능력과 결합되면 많은 동물에서 복잡한 꿈틀거림 운동으로 이루어진 탈출 행동이 됩니다. 이 행동은 동물이 예기치 않은 문제나 꼼짝달싹 붙들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려고 이런 행동을 하려면 동물은 자신을 가진 맥락 안에 들어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또 부족당한 FAP를 억누르는 운동해법도 적응을 해야 돼요. 한쪽으로는 시뮬레이션 하면서 한쪽으로는 운동의 FAP를 억제하는 이런 신체적인 그거를 눌러주는 밖의 환경을 추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신체에서 작동하는 FAP를 억제하거나 풀거나 하는 신체의 행동들을 컨트롤하는 일들을 동시에 해야 된다. 자, 눈에서 입으로 전이를 보면 이나스에 의하면 모방에서 시작된 인간 언어의 진화 과정에서 의사소통 영역이 넓어지는 대신 속도와 정확성이 상실된다. 이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먼 거리까지 전달이 되는데
문자를 사용하면 이거는 왜곡이 이제 발생한다. 소문을 통해서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정보가 또 많기 때문에 더더욱 많기 때문에 이제 정확성 속도가 떨어진다. 그런데 이 적절히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신호가 매번 한 곳이 아닌 많은 목적지로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곳으로만 신호를 보내다 보면 왜곡이 발생하는데 여러 곳으로 신호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보내면 그 결과 도달한 신호들끼리 비교가 가능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로 무리를 짓는다. 그러려면 우리 내부에서 소통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우리 몸 전체가 다세포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세포들이 수백억 조의 그 세포들이 있고 이 세포들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 내부가 이제 해체된다. 협동 근육의 동시적 활성화. 그래서 저녁밥을 씹는 단순한 행위로 혀가 깨물리거나 뺨이 찢어질 뿐 아니라 자아도 분열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렇죠? 이 씹을 때 이빨하고 음식이 씹는 동안에 혀가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쪽 잘못 씹으면 여기 또 입볼 물리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죠. 이게 협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근육들 간의 협응이. 오케스트레이션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작은 거 하나 하는데도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바로 감각의 협응이 신체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화의 극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냐? 언어의 사슬이 길어지면서 수신자의 시간 차이로 인해서 정보가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동시적 활성화를 통해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해석을 해보자. 자,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서 벤자민이 어떤 미학과 정치를 주장했는지. 벤자민은 폴 발레리의 말을 빌어서 예술적 관찰과 신천에서는 영혼과 눈과 손이 한데 어울려 생겨나는 어떤 화음에 의해서만 그 존재와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독자적인 명암 체계가 있듯이 미메시스죠. 이게 이야기꾼의 이야기에서도 목소리, 노동, 또 수백 가지 표현, 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인용을 보시면 수공업의 주위에서 그것은 처음에는 농촌적 형태였다가 나중에는 해양적 수공업, 마지막에는 도시적 형태로 발전했다. 이 주위에서 오랫동안 번성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를테면 의사소통의 수공업적 형태입니다. 얘기는 정보나 보고처럼 사물의 순수한 실체를 전달하는 대신 보고하는 사람의 삶 속에 일단 사물을 침잠시키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 그 사물을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얘기를 하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순수한 정보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의 흔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수학, 과학 공식 같은 거죠. 거기에는 이걸 누가 발견했는지 그 사람의 손때도 묻어있지 않고 순수한 공식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야기꾼의 얘기에는 그 사람이 채취가 있다, 남아있다. 마치 옹기 그릇에 도공의 손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이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재능이 수공업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졌고 귀를 기울여서 얘기를 듣는 공동체도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것은 더 이상 먼 곳으로부터의 소식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재빨리 검증되어야 할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정보는 오로지 그저 한순간 속에서만 생명을 가지며 그 순간에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얘기는 그렇지 않다. 소모되지 않고 집중되고 지속되고 그리고 펼쳐질 수 있다. 근데 베냐민은 이제 이런 능력들이 사실 1차 대전 이후에 다 사라지고 있다. 오직 파괴적인 분출과 폭발만이 남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베냐민은 경험의 구조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자 19세기 말부터 진정한 경험을 획득하려는 생철학이라고 불리웠던 일련의 철학적 시도들이 등장하는 차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사회 속의 인간 존재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문학과 자연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화적 시대에 호소한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또 베르그송 역시 생철학을 시도했지만
역시 경험을 역사적으로 규정하는 실체를 베르그송이 거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베냐민은 이제 베르그송을 거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이 말하는 것은 수공업의 시대가 사라지고 대공장의 기술 복제가 지배하게 된 시대에는 아름다움이 들었을 자리가 없다. 이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미메시스가 해체됐다라는 얘기. 하지만 베냐민은 이런 상태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미메시스 안에 존재하는 가상과 유의라는 양극성이 제1의 기술과 제2의 기술과 맺는 관계 변화에 주목을 합니다. 여기서 제1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공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공업. 산업자본주의가 있기 전에 모든 기술은 다 수공업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제2의 기술은 기술 복제의 기술입니다. 자, 가상이 제1의 기술로 끈질기게 제1의 기술, 수공업에 있었던 도식으로서 가장 끈질기게 지속되어 왔다면 유희는 기술 복제와 더불어 등장한 실험적인 창고가 된다. 그러니까 미메시스 안에 가상과 유희가 있는데, 왜냐하면 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을 추상하죠. 추상해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내 머릿속에 극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가상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유희는 그걸 가지고 내가 노는 거죠. 외부와의 미메시스를 하게 되면 원숭이가 뭐 나무하고 놀고 사람이 원숭이하고 놀고 이러듯이 자유롭게 놀 수가 있죠. 미메시스를 모방을 하면 그다음부터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메시스에는 두 개의 축이 있다. 하나는 가상이고 하나는 유희다라고 했는데, 이때 수공업은 유희보다는 가상의 비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수공업은 가상과 더 많이 연결돼 있다. 수공업은 자기 혼자 노는 거죠. 자기 혼자 내가 잘 만들고 이거 혼자 놀지, 옆에 있는 사람은 구경 말하는 거지, 그거 갖고 직접 못 놀아요. 그림도 보면 감상하는 거지 자기가 창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 사람의 수도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복제 기술은 한번 만들면 수천만 명한테 다 뿌려지면서 함께 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가상보다 유희의 공간이 더 많이 열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화가 바로 이제 그 케이스다. 영화로 인해서 확장된 유희 공간에는, 자, 이거 배우만 화면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 찍으면 누구나 화면에 등장할 수 있어요. 더구나 카메라로 한순간 앞에서만 찍는 게 아니라 360도로 여러 개의 카메라로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훨씬 확대되고, 고속 촬영을 통해서, 단속 촬영을 통해서, 저속 촬영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간도 볼 수가, 시간까지 볼 수가 있어요. 1년의 흐름을 1초 만에 볼 수도 있어요. 고속 촬영을 하면. 그리고 나서 저속으로 편집합니다.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무의식적 공간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어마어마한 유희 공간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지구 위를 나는 미키마우스와 같은 집단적 꿈의 형상을 창조해냄으로써 무의식의 세계를 심리치료적 의미에서 폭파하는 효과, 집단적 웃음을 방출해낸다. 이렇게 해서 영화는 다다이즘이 아직도 도덕적 충격 속에 포장해서 감싸고 있던 육체적 충격을 그 포장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이렇게 가상의 극에서 유희극으로 중심이 이송하게 되는 과정을 예술작품의 양극성 중에서 제2가치에서 전시가치로 극이 이동하는 것과 상응됩니다. 제2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라이처, 의례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경배를 무릎 꿇고 경배 드리는 행위, 또는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 이런 거를 라이처이라고 합니다. 제2가치는 태고의 예술에서 중세 사원의 조각에 이르기 때까지 인간과 환경이 기술과 라이처에 혼용된 상태로 존재하던 시기에 마법적 절차가 추구하던 가상적인 것이라면, 전시가치는 20세기에 들어와서 활짝 핀 전시가치, 이건 디스플레이, 쇼윈도에 디스플레이하는 거예요. 이건 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상품 사회가 활성화되면서 쇼윈도가 생겨났죠, 길거리에. 자, 그런 것처럼 아예 미술관을 만들어서 이 교회나 왕궁에 있던 그림들을 전부 미술관에 갖다 전시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루브르 궁에서 처음 시작됐죠. 1792년에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루브르 궁이
에서 왕이 쫓겨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소장품들이 바로 전시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모던 뮤지엄의 시작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20세기가 되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사진관, 사진미술관도 생겨나고 뭐 이런 등등. 전시 가치는 인간이 기술을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거리를 취하면서 마법적 제의로부터 해방되어 확보하게 된 유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1의 기술은 인간을 중점적으로 투입합니다. 수공업이니까. 제2의 기술은 인간을 적게 투입하죠. 기술 복제니까. 제1의 기술의 위협이 재물로 받쳐지는 인간이라면, 이례적이고 궁극적인 희생적 죽음이라면, 자, 이것은 종교에서, 과거의 고대 종교에서 많이 나타났죠. 제2의 기술은 인간이 승선할 필요가 없는 로봇 비행체예요. 이걸 반복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1의 기술이 자연의 지배를, 인간을 희생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비를 내리게 하고 가뭄을 그치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과거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연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2의 기술은 자연과 논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예술, 현대 영화의 역할은 특히 자연과 인간의 어울림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미 자연을 지배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연과 놀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 복제 시대의 새로운 예술인 영화가 열어놓은 유희 공간의 해방적 계기는 1930년대에 들어와서 헐리우드의 상업 영화, 파시즘의 정치적 영화에 의해서 봉합되고 말았다. 해방되기는커녕 노예화된다. 헐리우드 산업은 스타들의 경력과 애정 능력을 이용해서 스타를 뽑는 투표, 아름다움을 위한 경쟁을 통해서, 자, 투표를 통해서 1등 배우, 2등 배우, 3등 배우, 꼴등 배우를 뽑아요. 그렇게 해서 대중이 영화에 대해서 갖는 원초적이고 정당한 관심, 즉 자기 인식과 더불어 계급 인식을 얻는 데 대한 관심을 부패한 방식으로 다시 타락시킨다. 파시즘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전쟁 미학을 이제 파시즘은 추구했다. 자, 파시즘은 그런 모든 유희를 어느 한 사람의 단일한 지도자에게 바치는 충성의 유희로 바꿔버린다. 그건 마치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 대중이 스스로도 다큐멘터리에서처럼 자기가 지나가는 사람, 자기 자신도 배우가 돼서 다양한 공간을 유의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헐리우드 스타에게 바친다. 스타에게 바치는 팬클럽. 그리고 거기에 모든 환상을 그 안으로 집약시켜버립니다. 유의의 넓게 열린 공간을 다시 스타라는 가상 속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과거와 같이. 그래서 새로운 라이처리 등장한다. 스타 숭배, 그 다음에 지도자 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기술 복제가 열린 새로운 공간을 과거의 제의적인 라이처란 예술이 활용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해버리는데 종속돼버렸다. 자, 그래서 대중은 소유관계의 변화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파시즘은 소유관계를 그대로 놔둔 채 그들에게 오직 표현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신비화를 제공합니다. 정치를 신비화한다. 북한에서도 자주 쓰는 방법이죠. 집체 예술이라고 해서 즉 혼을 빼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 하여금. 이게 전형적인 파시즘의 그 형태예요. 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9페이지에 보면, 자,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렇게 새롭게 제2의 기술로 의해서 열린 유희 공간의 확대를 어떻게 해방적 계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공산주의는 예술의 정치화로서 파시즘에 맞서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공산주의라고 베냐민이 얘기했던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스탈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스탈린주의를 비판합니다. 이때 코미니즘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코미니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현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전승과 정치의 신미화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폐지와 예술의 정치화라는 대결구도가 대면합니다. 정치의 신미화와 예술의 정치화는 양자 모두 대중과 예술을 매개로 삼을 수밖에 없는 대립하는 두 계급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대중과 예술이라는 동일한 개념이 계급적 관점에 따라서 상반된 의미로 사용된다면 대중과 예술의 관계와 대중과 정치의 관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이 생각하는 대중과 예술, 대중과 계급, 대중과 정치 이런 관계들을 좀 살펴보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요지는 이 사람이 대중과 예술에 대해서, 대중과 계급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은 이 당시로는 보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관점이에요. 예술 애호가는 정신 집중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작품 속으로 들어가요. 몰입해 들어가요. 이게 작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감정이입입니다. 이게. 그런데 대중은 정신 분산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예술 작품이 자신들 속으로 빠져들어오게 합니다. 이거 거꾸로예요. 거꾸로. 작품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그 다음에 작품을 자신들이 둘러싸요. 그리고 그 밀물로 작품을 감싸는다. 그러면서 건축의 예를 듭니다. 건축은 정신 분산 속에서, 정신 집중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수용이 이루어지는 예술 작품의 원행입니다. 자, 건축물을 구경할 때는 우리가 돌아다니죠. 산만하게 돌아다니죠. 줄 서서 다니지 않죠. 미술관에서 작품 볼 때는 줄 서서 갑니다. 이렇게. 근데 건축물 구경할 때는 어떤 사람은 막 위로 올라갔다 오고 뭐 절로 왔다 갔다 하고 막 밖으로 나왔다 보고 뭐 들락달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떼거지로 몰려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로 떠들면서 손가락질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물을 감상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용과 지각, 촉각과 시각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영화도 이런 식으로 감상한다는. 물론 정신분산적 수용이 가진 혁명적 기회들이 영화 자본을 통해서 이제 아까 반혁명적 기회로 변형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관중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중에게는 어쨌든 그런 잠재적인 기회가 있다라고 베냐민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 자체가 영화를 볼 때만, 영화나 건축을 볼 때만이 아니라 대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독특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대중은, 베냐민은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대중은 단단한 덩어리라는 한 극과 느슨함이라는 반대극의 양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합니다. 자, 계급의식이 있는 프롤레타리아는 단지 외부에서 봤을 때에만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의 관념 속에서만 단단한 대중을 형성합니다. 자, 시위하는 군중들은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계급이 해방투쟁을 시작하는 순간 겉보기에 단단한 그 덩어리는 실제로는 이미 느슨해집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응들에 의해 지배받기를 그만두고 그들은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느슨해짐은 연대의 장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연대 속에서 개인과 대중 사이의 죽은 대립, 개인과 대중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죽은 대립이 혁파되고 그 대립은 사라지고 연대가 나타난다. 개인들이 연대하는. 그래서 동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혁명의 지도자에게 대중이 아주 중요하다면 지도자의 가장 큰 업적은 대중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에 자신을 거듭 편입시킴으로써 항상 그 대중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히틀러하고 정반대되는 방식이에요. 히틀러는 자기 주변으로 다 끌어모아요. 그 대중을 단단하게 만들려고요. 근데 혁명가들은 또는 투쟁하는 이 노동자 계급은 자기를 느슨하게 만들고 수많은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나중에 들레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1980년대, 70년대에 주장했던 몰적인 대중과 분자적인 대중. 자,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 분자처럼 흩어져 있는 대중과 한 덩어리로 단단하게 뭉쳐서 돌진하고 있는 대중. 이런 두 개의 대립극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벤자민은 이 사이에 투쟁하는 동지들 간의 연대라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사이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것은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유형과 비슷해요. 중심화된 네트워크, 탈중심화된 척도 없는 네트워크, 그리고 분산된 네트워크.
그래서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세 가지예요. 하나의 중심으로 다 몰려들어 있어요. 네트워크인데 이게 중앙 집중적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개의 허브들이 있으면서 떨어져 있죠. 느슨하게. 그 다음에 분산됐지만 다 연결돼 있어요. 세 번째는. 여기서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A는 효율적인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단점은 중앙 허브가 자기 기능을 못할 경우에 전체가 전면 중단돼요. 이게 중앙 집중식 난방이라든지 중앙 집중식 전기 공급형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기 가운데가 딱 나가면 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그물망처럼 분산된 네트워크는 그물이죠. 수많은 노드들이 작동 불가능하더라도 자 왼쪽 오른쪽 가운데가 작동돼도 나머지는 그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다 거쳐가야 돼요. 일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근데 반대로 C, 가운데 있는 B,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효과적인 소통과 건강성의 균형을 양쪽의 장점을 이제 갖다 연결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쪽의 장점을 결합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무너지지 않는 이런 것인데 이제 월드와이드웹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현재 월드와이드웹이 그런 이 B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다시 밑에 그림처럼 연결망이 떨어져 있는 것들끼리 새로운 연결망을 다시 구축하고 기존의 연결망을 버릴 수가 있어요.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 관계. 자, 이게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슨하기 때문에. 중앙집중형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고 분산돼서 꽉 다 연결돼 버리면 또 꼼짝을 못해요. 근데 이게 반은 떨어지고 반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아티큘레이션이 가능하다. 즉 형태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 요게 말하자면 12페이지에 벤자민의 글하고 비교해 보면 간단한 대중은 엄습하는 공포라는 단일 중심이 엄습하는 공포를 해결해주는 단일 중심 히틀러라는 지도자, 스탈린이라는 지도자가 이를 극복해 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반대로 느슨한 대중은 자유롭게 산계하지만 연결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도역대가 필요한 분산된 네트워크와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급투쟁을 통해 연대하는 대중은 자유로움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탈중심화된 척도 없는 네트워크. 그리고 배열을 바꿔가요. 끊임없이. 이것은 베냐민이 말하는 성자들이 여러 개가 자유롭게 위치를 바뀌면서 연결되는 양태화도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냐민이 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연대 속에서 개인과 대중 사이의 주군들이 비변증법적 대립이 혁파된다고 말하는지가 분명히 됩니다. A에서 개인들은 단단한 덩어리로 하는 대중 속에서 하나의 중심점에 동속되고 C에서 개인들은 고립 분산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보던 개인과 대중은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은 대중 속에 종속되거나 부분으로 사라지거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B에서는 개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대중이 되고 대중과 개인은 긴밀한 상호의존과 상호 침투 속에서 연결망 자체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면서 함께 운동하기 때문에 변증법적이다.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연결망이 다층화되고 유연성과 연결성을 동시에 강화할 경우 베냐민이 집단적 신경감응이라고 말했던 혁명이 창발할 수 있다. 베냐민은 혁명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집단의 신경감응이라고 더 정확히 말해서 혁명이란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새로운 집단의 신경 감응 시도인데 이때 집단은 제2의 기술에서 도구를 취합니다. 이 제2의 기술은 사회의 근원적 힘들을 제압하는 일이 자연의 근원적 힘들과의 유희를 가능케 할 전제가 되는 시스템이다. 바로 이 제2의 기술이 인간을 점점 더 노동의 고역에서 해방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은 자신의 유희 공간이 일순간 엄청나게 확장된 것을 보게 된다. 이 유희 공간에서 개인은 아직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나 개인은 자신의 요구들을 그 유희 공간 내에서 제기한다. 그래서 베냐민은 혁명에서 이중적 유토피아적 의지가 분출된다고 합니다. 혁명은 제2의 기술에 의한 사회화된 과학기술이죠. 기술 복제이기 때문에 이건 수공업이 아니에요.
이것에 의해서 제1의 기술, 제1의 기술에는 수공업이지만 마법적 주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해체를 통해서 개인의 신체를 해방한다. 하지만 혁명은 제2의 기술에 의해서 제2의 자연, 제2의 기술이 있다면 제2의 자연도 있습니다. 제1의 자연도 있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가 고착되어서 자연화된 상태를 제2의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도시문명이죠. 육체노동과 지식노동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거나 하루 종일 공사판에서 뛰는, 이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습관, 모든 성격, 이게 다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한다. 이 때문에 혁명은 사회의 근원적 힘을 이루는 지배관계를 극복하는 일이 자연의 근원적 힘들보다 나은 기술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적거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거를 연결해보면 그림과 같이 된다. 제1의 자연은 신체와 자연인데요. 우리 몸 신체가 있고 신체 자연이 있어요. 이거 제1의 자연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제1의 자연은 분업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다 분리되어 있고 사적 소유와 사적 소유를 가지지 않은 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는 뚱뚱하고 하나는 엄친아처럼 날씬한 이런 구조가 이제 고착이 되는 거죠. 이게 제2의 자연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상응하는 것이 제1의 기술과 제2의 기술이다. 마법적 주술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 지배를 하려고 했다면 제2의 기술, 과학기술의 사회화를 통해서 실제로 자연을 지배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희 공간의 확대와 개인의 해방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단적 신경감응이라는 혁명적 과정을 거칠 때 두 가지 해체를 통해서 오라는 거죠. 하나는 제2의 자연을 해체하고 또 하나는 제1의 기술을 해체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인간과 자연의 회복, 공생, 그 다음에 사회적 협응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벤자민이 얘기하는 하나의 지금 기술 복제라고 하는 것으로 생겨난 예술, 그리고 이 예술이 가상과 유희의 변증법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미메시스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게 회복된다면 제1의 자연이 제1의 기술로 여기서 가졌던 그 긍정적 힘을 되살릴 수가 있고 그것을 다시 집단적인 신경감으로까지 과학기술을 매개로 확장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유희 공간은 무지무지하게 팽창될 수 있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소외를 극복한다는. 그래서 말하자면 모든 질문은 이제 제2의 자연 속에서 파편화된 채 노동과정, 노동의 산물, 그리고 인류의 잠재력의 총체인 유적 조현제로부터 소외된 네 가지 소외가 중첩된 상태에 처한 개인들의 이 소외를 전면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사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15페이지까지 좀 하고 잠깐 시도해보겠습니다. 이게 서로 닭과 달걀처럼 서로 맞물리는 얘기인데, 혁명적 집단적 신경감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다시 여기서 예술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러시아 혁명처럼 갑자기 일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술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혁명적인 집단적 신경감응이 창발하기 위해서는 개인들 간의 계급적 연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들이 상실해버린 신경감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그것이 없으면 투쟁을 위한 연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술은 그 신경감응 능력을 어떻게 회복시키냐 하면 완성시키는 미메시스를 통해서 일상생활과 노동과정 모두에서 소외된 신경감응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연습의 장을 제공한다. 오늘날 예술이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결정적인 기능은 자연과 인간의 이런 협동을 훈련시키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레스코프 얘기도 예를 들었지만 그 밑에 보면은 예술은 자연에 대한 개선 제안이다. 자연을 개선하려고 하는 제안이다. 그것은 따라하기이다. 이긴 하지만 미메시스이긴 하지만 먼저 회복이 포함하게
나흐마헨이면서 포아마헨이다. 나흐는 애프터고요. 포아는 비포인데 먼저 해본다.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데 먼저 모방. 그러니까 내가 따라하는 것은 나흐마헨이라면 내가 상상한 것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한 걸 이번에는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내보내는데 미리 이것을 완성시키는 미메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아마헨과 나흐마헨은 떡잎의 양쪽 떡잎 같다. 그렇게 진지함과 유희, 엄격함과 구속성도 이런 식으로 서로 떡잎처럼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파괴된 신경감흥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 제1기술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니라 제1의 기술로 돌아가자. 이런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그러니까 기술 복제 대중문화를 부정하고 19세기 고급 예술의 자율성으로 돌아가자라는 걸 고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현재는 현재대로 현재 상황에 맞게 새로운 과제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제2의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즉 알레고리적인 몽타주 방법으로 자연과 인류의 어울림이 파괴된 어울림을 미리 만들어 포함하게하는 연습을 하자. 그걸 통해서 제1의 기술 시대에 가능했던 좁은 의미의 협응, 수공업이 해결했던 아주 좁은 의미의 협응이죠. 이것을 아주 넓은 의미의 협응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럴 때 가상과 유의라는 양 측면의 새로운 변증법적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 자, 이게 그 15페이지에 이제 베냐민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하극군에 내재된 가상 공간과 대중영화가 열어놓은 유희 공간 양자를 서로 밀접하게 마주쳐서 변증법적 긴장에 도달할 수 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양자를 맞춰서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예술의 모든 진정한 작품 속에는 그 안에 위치한 누구든 다가오는 새벽에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의 장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보에 기여하는 계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의 연속성을 중단시키는 간섭을 통해서 진정한 예술은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진행되는 걸 중단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포메이션 배치를 싹 다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술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딱 중단시키고 거기서 연속체를 폭파하고 역사적인 저속 촬영기처럼 새로운 단력을 도입한다. 그럴 때 이제 하나의 그 정지 상태의 변증법과 같은 이미지가 탄생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지난 1강에서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1강에서. 자,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베냐민의 서사극 이론과 이 서사극 이론의 대상이었던 브레이트의 제스처 연극, 서사극이 이제 이런 것들의 구체적 실현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줄 겁니다. 베냐민이 이제 그 서사극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짧은 에세이 형태의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브레이트하고 이제 베냐민이 친하게 지내는데 말하자면 핵심만 추출해서 총 8가지의 특징을 뽑아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발췌한 것인데 그걸 좀 읽어보면 우선 이완된 관객이에요. 아까 정신분산적 관객이라고 했죠. 영화의 관객은 그런 것처럼 이완된 관객입니다. 정신 집중적 관객이 아니에요. 소설의 경우는 소파에 누워 소설을 읽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 없다고 전 세기에 어떤 작가가 말한다. 이 말은 한 독자가 어떤 이야기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긴장을 풀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반면에 연극을 관람하는 사람을 두고 볼 때는 사정을 이와는 정반대다. 이러한 점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해서 연극의 진행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곧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사극은 이것이 우선 암시해주는 것은 긴장을 풀고서 이완된 상태에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쫓아가는 관객을 원한다. 이런 점에서 소설과 비슷하다. 이 경우 관객은 물론 항상 집단으로서 등장한다.
이건 연극하고 비슷하다. 또 집단으로서의 관계는 즉각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견해 표명은 충분한 수습구를 거침으로써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의 견해 표명, 즉 관심과 흥미를 가진 자들의 견해 표명이어야 한다고 브레이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사극은 아무런 근거 없이는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한다. 자신의 관객을 전문적이면서도 단순한 교양에 이르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닌 방법으로 연극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노력에는 어떤 정치적 의지가 관철되고 있다. 어떤 정치적 의지인지는 뒤에 가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줄거리를 보면 서사극은 무대로부터 소재적인 면에서의 센세이션하는 면을 제거하려고 한다. 소재에서 센세이션하는 면을 제거한다. 소재에서 많은 연극이나 많은 소설이나 많은 영화들이 소재를 가지고 절반을 다 이렇게 몰입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아주 자극적인 소재. 근데 이제 이 소재에서 그런 자극적이고 센세이션한 면을 오히려 제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해묵은 이야기를 서사극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럼 이 해묵은 이야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발레 선생이 발레 생도에 대해서 갖는 관계와 같이, 자, 발레는 너무나 익히 다 알고 있는 맨날 했던 레퍼토리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관절 조직을 느슨하게 하는 일을 가르쳐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브레이트는 중국 에이젠슈타인이 영화를 위해서 몽타주 이론을 발견하기 위해서 중국의 그 상형 문자를 연구했던 것처럼 브레이트는 중국 연극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80년대의 그 마당극에 관한 이론들을 이제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사극의 이런 방식 또는 중국 연극의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제 탈춤이나 마당극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일 똑같은 줄거리를 가지고 등장할 그 배우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상을 깨고 관객들하고 유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을 막 비판해요.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역사적 사건이 매우 적합하다. 그러한 사건들을 연기의 방법, 플래카드, 표제를 다는 일들을 통해서 표제, 잘못했네요. 어휘입니다. 어휘. 표제, 그러니까 제목을 다는 거죠. 브레이트는 그의 마지막 작품이 갈릴레이의 생애를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하였다. 갈릴레이는 새로운 물리학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실험, 갈릴레이 이전에는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갈릴레이는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의 매우 중추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들였어요. 실험을.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그걸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교육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 갈릴레이의 생애를 연극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비극적 주인공인데 브레이트가 강조하는 것은 사고하는 자, 현자입니다. 현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드라마의 주인공하고 다르죠. 플라톤도 일종의 현자가 지니는 비연극적 요소를 간파한다고 하는데 그는 자신의 대화 속에서 현자를 연극의 한계까지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파이돈,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현자를 순환극의 한계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중세 교부들이 중세 종교극에서 다루는 방식인데 비비극적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런 전통이 중단되지 않은 채 중세에는 호로스피타와 종교극에서 바로크 시대에는 그리피스와 칼데론 독일 비극에서 이제 베냐민이 독일 비극의 원천이라는 이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 시도를 했던 것인데 이제 박사학위를 못 받았죠. 근데 그 독일 비극의 원천에서 그리피우스와 칼데론의 작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셰익스피어보다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잊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셰익스피어에서조차 그리고 괴테에게서도 이런 그 현자들이 등장한다.
브레이트를 통해서 이 전통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이 현자들이 등장해서 연극의 주인공들이 이런 주인공들이 나타나서 뭘 하냐면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인 연극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니만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도입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니만의 경우에는 평행축이라는 것이 제거됩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가장 큰 특징은 평행하는 두 선은 만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클리드 기하학의 5번째 공리인 평행하는 두 선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 근데 니만은 만난다. 왜? 면 자체가 둥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은 텅 빈 허공을 가정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허공이 휘어져 있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내세웠을 때 평행축은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리만의 경우가 바로 이렇게 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도입했듯이 브레이트 연극에서는 뭘 제거하냐면 감정이입을 제거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에서 시간, 공간, 장소의 일치, 통일, 행동의 통일 이런 원칙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제거한다. 그 대신에 뭘 도입하느냐? 놀라움을 도입한다. 감정이입을 깨는 대신에 주인공을 감싸고 있던 상황을 부각시킨다. 그래서 서사극은 줄거리를 전개시키는 게 아니라 줄거리를 중단시켜요. 중단시키면 그 중단됐을 때 그 상황이 드러나요. 이것이 이제 재현과 다르다. 이것을 이제 상황을 소외시킨다. 페어 프렘덴이라고 하는데 이때 소외는 엔트 프렘덴하고 다른데요. 이 페어 프렘 아까 앞에서 마르크스의 소외 4가지 소외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이때 소외라고 하는 것과 이 소외는 다릅니다. 이것은 페어 프렘덴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게 하기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소외라고 번역을 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소외효과. 근데 네, 그게 좀 용어가 둘 다 똑같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소격 효과라고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소외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밀려나서 왕따가 된다는 뜻이죠. 분리돼서 그런 뜻인데 자기가 만든 생산물로부터 왕따가 됩니다. 노동을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하는데도 자기는 노동 과정에서 주인이 못 되고 왕따가 돼서 기계처럼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게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소외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외는 그런 소외가 아니라 낯설게 한다. 낯설게. 드라마의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툭 중단되니까 갑자기 놀라고 그 상황이 확 부각되겠죠. 이게 이제 이 영화에서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막 얘기가 쭉 진행되다가 만약에 어떤 한 쇼트가 탁 중단이 돼버리면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상하고 거기에 자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야기에 막 몰입해 있다가 확 깨는 거죠. 확 깬다고 그러죠. 정신이 확 들면서 거기 그 상황으로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중단입니다. 중단은 인용의 기초다. 하나의 텍스트를 인용한다는 것은 그 텍스트의 상관관계를 중단시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자, 이를 미루어 우리는 중단하는 일에 바탕하고 있는 서사극은 특수한 의미에서 인용이 가능한 하나의 연극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제스처를 인용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서사극의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다. 배우는 십자공이 활자를 떼어놓듯이 자신의 행동을 떼어놓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효과는 이를테면 어떤 장면에서 배우가 자신의 제스처를 스스로 인용함으로써 거둘 수 있다. 서사극이란 그 정의상 제스처적인 연극이다. 왜냐하면 연기하는 자를 중단시키는 빈도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제스처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 쇼트가 진행되는 걸 딱 중단하고 리와인드 시키면 그 동작이 계속 반복되죠. 이 쇼트를 중단하고 리와인드 시키고 이 쇼트를 중단하고 리와인드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동작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추출해내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매 맞고 그냥 지나가는 거를 매 맞고 지나갔다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매 맞는 장면을 계속 리와인드 시키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얘가 왜 때리지? 제가 왜 매를 맞고 있지 계속? 제가 왜 계속 때리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냥 구경 잘했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욕을 한 번 하면 욕하는 장면을 계속 반복해요. 그럼 쟤는 왜 욕을 하지? 쟤는 왜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해?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보면 전혀 욕할 상황이 아닌데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게 낯선 장면이 되는 거예요. 낯선 장면이.
이게 이제 중단, 제스처의 인용 이런 것들입니다. 서사극은 어떤 경우에라도 관객들 못지않게 배우들을 연기합니다. 자, 배우들은 자기가 자기 연극을 의식하면서 언제 중단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몰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몰입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보통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극, 전통적인 연극에서는 금기죠. 몰입을 해야 돼요, 거꾸로. 몰입을 안 하면 이제 감독이 뭐 난리를 쳐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서 오히려 관객도 나와서 관객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관객이 제스처를 반복해요. 관중은 모두 연기자로서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교사의 역할을 하기가 더 쉬운 것이다. 배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터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고자 하는 관객의 마음가짐을 마비시키고 냉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자, 이런 등등의 행위를 한다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18페이지에 보시면 브레이트의 연작인 제3세국의 공포와 불안을 생각해보면 망명 중에 있는 독일 배우에게 신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한다면 이것은 감정이입을 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는 오히려 이 망명 중인 독일 배우는 신이 되는 역할을 하면서 감정이입을 자연스럽게 중단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단의 극장이라고 합니다. 단. 자, 일반 연극은 객석과 무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제사의 벽이 있습니다. 제사의 벽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의 벽을 제거해버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벽이 없죠. 벽이 없고 그냥 단. 이게 단이 되는 거예요. 단이 돼서 가르치고 배우고 소통하고 질문하고 뭐 이런 것이 된다. 즉 가상. 원래 연극에서는 실제로 보이지만 이게 가상이라고 상정되는, 이게 연극에서는 이게 버추얼 스페이스고 여기는 피지컬 스페이스예요. 관객석은. 그래서 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예요. 이걸 미적 거리라고 하는 이 거리를 해체시켜버린다. 서사극에서. 가상을 없애버리고 아까 벤자민 친구도 얘기한 유시 공간이 됩니다. 배우하고 관객이 같이 노는데 어떤 하나의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브레이트 자신이 정의한 브레이트의 제스처 연극이라는 게 뭐냐? 앞에서도 제스처가 서사극의 목적은 인용 가능한 제스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인용을 누가 하냐면 배우가 하나의 제스처를 뽑아내서 그 상황을 딱 중단하면 배우가 갑자기 딱 얼어붙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동작을 반복해. 그러면 관객이 나와가지고 그 동작을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토론을 해요. 뭐 이런 식의 인용이라는 게 그런 거죠. 누가 한마디, 예를 들어 브레이트가 뭐라고 한 거를 인용을 해서 내가 여기다 얘기를 갖다 붙이죠. 뭐 딴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 얘기를 또 다른 사람이 인용해서 또 다른 얘기가 되고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하나의 유희가 되는 것이죠. 비판적 유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형태가 제스처 연극의 핵심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브레이트는 교훈극이라는 것으로부터 먼저 끌어냅니다. 1920년대에 어떤 고찰을 하냐 하면 극장이라는 것 자체가 상품 판매 기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극장이 변하지 않는 한 거기서 진정한 의미의 예술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회 변혁 없이는 극장의 기능 변화가 근데 그 극장을 바꾸려면 사회가 변혁돼야 돼요. 자본주의 상품 사회가 사라져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서는 그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회하는 연극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교훈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훈극이라고 얘기하고 이 교훈극의 기본 규칙은 관객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기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관객이 필요 없는 교훈극은 직업적 배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전문적인 일반인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연기를 통해서 예술의 생산자가 되며 어떤 태도와 자세를 연습하게 된다. 이런 기본 규칙에는 실현 규칙이 따르기 때문에 서사극 작품과 구별된다. 대중화된 사회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가 시간 때문에 교훈이나 학습보다는 여흥과 오락을 추구한다. 그래서 교훈극 이론과 관련해서 브레이트는 소교육론과 대교육론을 구분하는데 전자는 시민혁명의 과도기에 극장의 민주화를 실천하되
관객의 분리를 그대로 놔둔 채 극장의 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면, 후자에서는 시민혁명이 완성된 이후에는 대교육, 즉 완전히 이원론이 깨지고 학습과 오락의 대립, 노동과 생산, 여가 이용의 대립이 지향된 그런 상태의 새로운 연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행기, 아직 혁명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소극적 의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1930년이 되면서 서사극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교훈극과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극장에서, 그러나 가급적이면 교훈적인 서로 관객과 단순한 상품을 소비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냥 가는 오락으로서의 연극이 아니라 관객과 작가가 또는 배우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이제 서사극이라는 형태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를 만드냐면, 브레이트 자신이 만든 표인데 18가지의 특징을 대비합니다. 전통적인 희곡 형식과 서사극 형식을 무대, 관객의 감정, 사건, 암시 수단 쭉 해서 인간의 본능, 사유가 존재를 규정하느냐, 사회적 존재가 사유를 규정하느냐, 이렇게 표를 만듭니다. 근데 이 표가 너무 도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러면 않도록 이제 강조를 했어요, 브레이트가 자신이. 그러니까 이 표가, 그러면 아리스토 서사극에서는 전통적인 희곡 형식이 쫙 사라지고 전통적인 희곡 형식에는 서사극 형식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고 이런 거냐? 그게 아니라 양 측면이 다 같이 있지만, 이 전통적인 희곡 형식은 이쪽에 방점을 두고 있고 서사극은 이쪽에 방점을 둔다. 둘 다 같이 섞여 있지만 비율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해돼가지고 종종 둘을 그냥 완전히 짝에서 나누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브레이트의 생각이었고, 브레이트 자신도 당연히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면 그건 연극이 아니겠죠. 그냥 강연이 되겠죠. 강연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를 갖고 있대 중간중간에 중단을 시킨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스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양자의 조합이 얼마나 절묘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망치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게 이제 예술적인 역량이겠죠. 이 조합을 얼마나 잘해내느냐. 그 정답이 있고 과학처럼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커다란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다시 서사극의 기본 모형이라는 그래서 가두 장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한 가두 장면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 교통사고를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구경꾼이 그걸 설명하는 이제 그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걸 이제 서사극의 기본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제시자의 예술적 능력. 제시자는 배우일 필요가 없고 또 빠른 행동을 그대로 실현하는 건 몸을 막 날리면서 뛰고 뒹구르고 이럴 필요 없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환상, 연극적 환상을 제거해야 되고 연극 기능을 변화시켜서 관객이 그걸 보고 재밌다고 박수치고 치지 않고 생각하게끔 만든다.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환기시켜야 되고, 그리고 미메시스 할 때도 일부만 미메시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격과 행동에서 그들이 자연 법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유발과 방지에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한도 내에서 성격과 그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현과 변신인데 완전히 변신돼서는 안 되고 자신이 낯선 사람을 제시해야 할 때 자신이 제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외 효과, 이게 소격 효과죠. 아까 얘기했던 낯설게 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메시스를 중지하고 해설, 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여주다가 관객이 해설자로 바뀌는 거예요. 설명자가 해설자로 바뀌어요. 이것은 원래 고대 서사극에서
소포클레스 시대의 서사극, 그 소포클레스 시대의 서사극에서는 합창단이 있었어요. 합창단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오늘날 현대 영화에서 보는 내레이터 역할을, 다큐멘터리에서 내레이터 역할을 했죠. 근데 그걸 합창으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커다란 스펙타클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합창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해설을 했었는데, 그런 개념 때문에 이걸 서사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소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감정이입에 반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의 향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브레이트가 조금 아까 비율의 문제라고 얘기했듯이 무조건 감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타락된 감정이입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 타락한 감정이입이라는 게 이제 그 로맨틱 코미디나 또는 소프 드라마라고 해서 눈물 질질 짜면서 카타르시스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헐리우드 영화나 자연주의적인 희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었는데, 이것을 비판하면서 이 감정이 무조건 감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변할 수 있고, 긍정적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고 발견과 발명의 출발점인 새 시대의 문턱에 선 르네상스인의 자신감, 갈릴레이의 자신감, 이런 거죠. 인간의 생산성에서 유래하는 그런 자신감,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죠. 브레이트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에게 직접 반기를 들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치학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만 봐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카타르시스의 원리가 무비판적으로 그냥 전수돼서 아무 데서나 적용되는 것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종합해 보면은 베냐민과 브레이트 관계를 종합해 보면, 자, 첫 번째, 베냐민의 미메시스 때 브레이트의 서사극처럼 보일 수 있다. 아까 전에 첫 시간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만 보면 베냐민의 미메시스는 감정이입과 공감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브레이트의 서사극은 감정이입을 비판하고 이성적 비판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미메시스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현실에 대한 자연주의적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가능케 한 오히려 원초적인 미메시스 능력, 현상을 분쇄해서 드러난 파편적 이미지로부터 이념적 성자를 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감정이입이 아니다. 또 브레이트 역시 모든 감정이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감정이입을 차단하고 오히려 진정한 감정, 생산적 감정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미메시스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지상태의 변증법과 서사극은 친화적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정지상태의 변증법의 핵심의 하나는 연속성을 중단시킵니다. 중단시켜가지고 지나간 과거를 흘러가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현재하고 마주쳐서 미래의 성자를 구성합니다. 중단을 통해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새로운 미메시스적 성자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단과 제스처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제스처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들을 함축하고 있는 비판적 제스처일 수도 있고,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협업을 함께하는 전망을 함축하고 있는 미래의 제스처. 따라서 두 가지 제스처가 있는데, 과거와 현재 얼어붙은 제스처가 있다면 미래의 살아나는 제스처가 있다. 이게 중단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얼어붙은 제스처를 보여주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해서 미래의 살아나는 제스처를 구축하는 것이 베냐민의 정지상태 변증법의 목적이라면 서사극과 매우 친화적 관계에 놓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베냐민의 그 정지상태 변증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거는 정반합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반합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 있는 공시적인 변증법입니다. 모든 순간,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성자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정지, 문자 그대로 중단을 통해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흘러가는 걸 중단시킵니다. 중단시켜요. 점프카스를 하듯이 중단을 시켜서 시간이 연속해서 흘러가는 상황을 중단시켜서 상황을 부각시키는 서사극적인 중단과 유사합니다. 이 중단으로 인해서
평소 흘러갈 때는 보이지 않던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이 드러납니다. 스토리라인 위주의 개념적 서술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과 그 상황에 묶여있는 혹은 그 상황에 반발하는 제스처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단자적인 이미지들을 구성합니다. 중단은 인용의 기초고 하나의 텍스트를 인용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상관관계를 중단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중단의 의미를 한계해보면 제스처를 축출하는 것이 바로 소외의 효과고 이 제스처들은 사회적 관계들을 함축하고 있는 일종의 응축된 이미지, 매맞는 사람의 이미지 또는 명령하는 사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사회적 관계를 함축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들이에요. 이런 제스처들이에요. 또 아주 잘난 체하는 뻐기는 사람의 이미지, 또 굽신거리는 하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의 이것들이 성자를 구성할 경우에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별자리를 만들어낼 때 사회적 전체가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위의 그림들에서 현상들을 개념적으로 분석해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작업 1과 연구자의 작업이 유사하다면 분산된 이미지를 끌어모아 모자이크를 구성하듯이 이리저리 끼워 맞추는 작업 2는 예술가의 몽타주와 비슷하다. 자, 이게 베냐민이 얘기했던 정지 상태의 변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두 가지 중요한 인식론적 단절이 전제되어 있는데 하나는 통시성으로부터 그냥 흘러가는 것 그리고 미래는 결국 언젠가는 올 것 이렇게 되는 것으로부터 공시성 지금 순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의 관심의 전환입니다. 선형적 진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진보할 거라고 하는 이런 미신, 진보에 대한 미신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끊임없는 중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개입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 현재 시점에 살고 있는 피와 살을 가진 주체가 널려져 있는 파편적 조각들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다가 돌연 그릇을 재구성하는 이런 알레고리적인 구성주의로의 전환이다. 이게 예술가의 작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외 효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제스처와 해설을 한데 묶어서 사회적 상황의 성자 전체를 드러내는 서사극적인 방식이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요. 될 거는 오늘 앞에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묶어서 한기시켜주는 것인데 이런 중단 또는 서사극 정지상대의 변주법을 통해서 그냥 현재 상태에 묶여서 위계화된 상태로 그냥 휩쓸려 가는 이 상태를 중단시키고 자신이 잠재력을 다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던 잠재력을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모든 잠재력을 환기시켜놓고 그걸 다시 끼워 맞춰서 새로운 성자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상실했던 미메시스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행에 휩쓸려가고 상품화된 이미지에 휩쓸려가고 또는 파시즘의 단일한 지도자의 강요, 중앙집중적인 이미지에 끌려가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퍼져나가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게이트들 상태도 아닌 양자를 가로지르는 아까 척도 없는 네트워크와 같은 그런 형태로 자기의 성자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이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사극이 필요하고 정지상태의 변증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기술,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이제 영화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그것을 그 자극을 충격을 통해서 연극이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또 영화가 반대로 베냐민은 영화를 서사극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로 빠져들어가는 헐리우드 영화에 반대해서 서사극적인 기법을 사용한 새로운 영화 이런 걸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 새로운 영화는 누가 실제로 실천했냐면 1960년대에 고다르가 실천했던 거예요. 유명한 그 장릭 고다르와 프랑스의 누벨바그, 독일의 이제 그 유저만 시네마 이런 작업들이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맞서서 그런 브레이트적인 영화, 그런 벤자민적인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실천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60, 70년대에 그런 뉴웨이브의 흐름이 유럽에서 선풍을 일으키다가 다시 80년대가 되면 가라앉았어요. 쭉 가라앉아서
다시 이제 영화는 헐리우드적인 영화로 다시 되돌아가고, 연극 역시 60, 70년대 브레이트의 부활을 거쳐서 다시 이제 그런 가상의 공간,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에 더 빨려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이행기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돼서 브레이트나 벤야민, 특히 이제 아직 연극계에서 브레이트가 뭐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벤야민은 이제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사용할 것인가. 지금 이제 가상 공간은 훨씬 더 확대됐죠. 디지털 스페이스를 통해서. 근데 이 디지털 스페이스를 어떻게 정치 상태의 변증법이나 또는 서사극적인 이런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중의 잠재적인 능력을 비판적으로 각성하게 할 거냐, 아니면 파시즘적인 오락 속으로 이제 또는 의식의 마비, 카타르시스적인 어떤 자기 몰입, 그러니까 자기 몰입을 통해서 비판적 의식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성과 이성이 하나의 커다란 성전을 이루기보다는 감성이 다 파편화되고 또 빨리 지나가는 물살에 휩쓸려 지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성찰하는데 과거의 이 두 베냐민이나 브레이트적인 사고 방식을 우리가 지금 다시 돌이켜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